아니, 그래도 여자가 간병하는 게 낫지. 왜 여자가 간병하는 게 나아요? 남자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대소변 받아내고 몸 씻겨드리는 걸 아들이 어떻게 해? 딸은 되고 아들은 안 되나요? 똑같은 자식인데요. 결혼 25년 차, 저는 올해 52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게 한 말이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좀 모셔야겠어. 당연히 우리 집에서 모셔야지. 어머니 수술하시면 회복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재활병원은 알아보셨어요? 재활병원? 그게 얼마나 비싼데? 집에서 내가 케어하면 되지. 저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케어하면 되지. 25년 동안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시댁 대소사마다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여보,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 내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모시면 어떨까? 뭐라고요? 어차피 내 월급도 얼마 안 되잖아. 우리 어머니 모시는 게 더 중요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25년간 맞벌이로 살면서 제 월급 240만 원이 우리 집 생활비의 절반이었는데 얼마 안 된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 친정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모시는 건 당신 일이에요.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둬야 하죠?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사실 3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셔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엄마 투석 시작하셨대. 내가 병원 모시고 다녀야 할 것 같아. 그래, 힘들겠네. 근데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반차 쓰거나 연차 쓰면서 다녀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에이, 그냥 너희 오빠한테 맡기면 안 돼. 아들이 있는데 왜 딸이 나서? 저는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는 지방에 살고 있어요. 주말에나 겨우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오빠는 멀리 있잖아요.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모셔야죠. 그래도 아들이 있는데. 뭐, 내가 하겠다면 할 수 없지. 근데 저녁은 제때 차려줘야 돼. 저녁은 제때 차려줘야 한다고요. 제가 병원에서 어머니 투석 기다리다가 집에 오면 보통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배고픈데 밥 언제 돼? 지금 만들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에휴, 장모님 병원 다니느라 우리가 고생이네. 빨리 좀 해줘.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울었습니다. 우리가 고생이라니요. 당신은 소파에만 누워 있었잖아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어머니 투석 모시고 퇴근 후엔 집안일까지. 연차는 다 소진했고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였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남편은 저를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도와주는 것은 고사하고 이런 말을 했죠. 여보, 너 요즘 집안관리 엉망이야. 화장실 좀 봐. 곰팡이 슬었잖아. 미안해요. 요즘 좀 바빠서. 바쁘면 시간 관리를 잘해야지. 우리 어머니는 맞벌이 하시면서도 집안일 완벽하게 하셨어.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혼자 사세요.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명절 때마다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당연히 혼자서요. 차례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남편은요?
형님들이랑 거실에서 술 드시고 계셨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남편이 제 친정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엔 우리 친정 먼저 갔다가 시댁 가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명절엔 당연히 시댁부터 가야지. 그게 예의야. 그럼 당신이라도 우리 엄마 한번 뵈러 가요. 차례상이라도 함께 차리고. 나는 바빠. 그리고 장모님 차례는 너희 오빠가 지내면 되잖아. 저는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남편이 다 이런 거겠지. 시대가 변했다지만 아직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넘어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대요. 남편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저도 퇴근 후 병원으로 갔습니다. 고관절 골절이라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최소 3개월은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수술 진행해 주세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 날짜가 정해지자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어. 재활병원은 알아보셨어요? 고관절은 전문적인 재활이 필요하잖아요. 재활병원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럼 요양병원은요? 요양병원? 우리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집에서 내가 간병하면 돼. 어차피 너 회사 일도 크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제 회사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 솔직히 내 월급으로 뭘 하겠어. 우리 어머니 모시는 게 훨씬 중요하지.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제가 벌어온 돈이 우리 집 생활비의 절반이었는데 25년간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럼 제 친정어머니는요?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투석 모시고 다니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시간 관리 잘하면 되잖아. 시간 관리를 잘하면 된다고요. 하루 24시간인데 시어머니 간병하고 친정어머니 병원 모시고 집안일까지 하라고요? 당신은 뭘 하실 건데요? 나는 돈 벌어야지. 내 월급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거야. 저도 돈 벌잖아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시잖아요. 당신이 간병하시든가요? 뭐? 남자가 어떻게 간병을 해? 그건 며느리가 해야지.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요. 아직도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라서 해야 한다고요? 그럼 사위는요? 사위는 장모님 모실 필요 없나요? 그건 다르지? 사위는 바깥 사람이잖아. 며느리도 바깥 사람이에요. 에이, 말꼬투리 잡지 마. 어쨌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모시기로 했어. 남편은 제 의견 따위는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이 됐습니다. 시어머니 간병을 제가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세수시켜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약 챙겨드리고 회사는 반차를 내거나 아예 퇴사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럼 제 친정어머니 투석은요? 오빠에게 부탁해야 할까요? 하지만 오빠는 지방에 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도와준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변할 리 없잖아요.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시어머니는 재활병원에 모시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어때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안 돼. 그 돈 아깝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 혼자 병원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 그럼 당신이 간병하세요. 뭐? 당신 어머니시잖아요. 당신이 간병하시면 되죠. 야, 너 지금 미쳤어? 남자가 어떻게 대소변 받아내고 몸 씻겨드려?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 되나요? 똑같은 자식인데. 그건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잖아.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셨어.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시어머니는 정말 헌신적으로 시부모님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10년간 치매 시아버지를 혼자서 케어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제가 해야 할 이유가 되나요? 시어머니의 희생을 며느리인 제가 대물림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이 어머니를 모시세요. 너 정말 너 지금 어머니를 버리자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모시라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시잖아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 시어머니를 자식한테 떠넘기다니. 떠넘기는 건 당신이잖아요. 본인 어머니 간병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건 뭔가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뭘? 시어머니는 당신이 6개월 모시세요. 그럼 저는 그 6개월 동안 우리 엄마를 모실게요. 뭐? 그 다음 6개월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실게요. 그럼 당신이 우리 엄마를 모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미쳤구나. 내가 왜 장모님을 모셔? 그럼 제가 왜 시어머니를 모셔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버럭 화를 냈어요. 그게 말이 돼? 며느리랑 사위랑 똑같아? 그건 아니잖아. 왜 아닌지 설명해 보세요. 똑같은 자식인데 왜 딸은 시부모 모시고 아들은 장인 장모 안 모시나요? 그게 원래 그런 거잖아. 원래요? 무슨 법에 써 있나요?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화만 내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형님 댁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지난 25년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하고 제사 때마다 상 차리고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선물 준비하고 시댁 대소사마다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단 한 번도 제 친정에 명절 인사를 온 적이 없었어요. 제 어머니 생신에 선물 하나 준비한 적 없었고요. 제 어머니가 투석 시작하셨을 때도 병원에 한 번 찾아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모셔야 한다고요? 며느리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25년간 변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변할 리 없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남편의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함께 왔습니다. 아이고, 재수씨, 우리 어머니 일로 고생이 많으시죠? 안녕하세요. 그런데 재수 씨, 들리는 말이 어머니 간병을 안 하시겠다고?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남편이 형님들을 데리고 와서 저를 압박하려는 거였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남편분이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당신들 어머니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재수씨가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큰아주버님도 어머니 모시지 않잖아요. 큰형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우리 형수님은 직장 일이 바빠서 그래요. 재수 씨는 회사 일도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바빠요. 그리고 제 친정 어머니 투석도 모시고 있고요. 그건 너희 오빠가 하면 되잖아. 그럼 시어머니는 형님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형제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건 우리는 멀리 살아서. 저희 오빠도 멀리 살아요. 지방에 계세요. 아니, 그래도 재수 씨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간병하는 게 낫지. 왜 여자가 간병하는 게 나아요? 남자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대소변 받아내고 몸 씻겨드리는 걸 아들이 어떻게 해? 딸은 되고 아들은 안 되나요? 똑같은 자식인데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모시세요. 한 사람당 4개월씩. 그건 우리는 멀리 살아서 힘들어요. 그럼 비용을 세 분이 나눠서 부담하시고 간병인을 쓰시든 재활병원에 모시시든 하세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만만치 않으면 직접 모시시면 되죠. 당신들 어머니시잖아요. 야, 너 지금 우리 어머니를 버리자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모시라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떠넘기지 말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정말 이혼할래?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혼이요? 25년간 저를 무시하고 제 친정을 무시하고 제가 번 돈을 무시한 당신이 이제 와서 이혼을 들먹이는 건가요? 좋아요. 이혼하죠. 세 형제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아마 제가 바로 승낙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뭐, 이혼해요. 어차피 저는 25년 동안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제 월급은 얼마 안 되고 제 회사 일은 중요하지 않고 제 친정어머니는 오빠한테 떠넘기면 되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가 당연히 모셔야 하고 회사도 그만둬야 하고 이게 결혼 생활인가요? 이게 가족인가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하면 재산은 반씩 나눠야죠. 25년간 제가 번 돈도 절반은 우리 집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이 집도 반은 제 거예요. 제 명의로도 들어가 있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혼하면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걸. 아니,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이야기요? 25년간 이야기 안 들어주시더니 이제는 들으시겠다고요? 내가 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2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요. 형님들은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혼 서류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상담 예약도 잡았어요. 다음 날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내가 잘못했어. 내 말이 맞아. 갑자기 왜 이러세요? 밤새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지금 알았어요? 25년 동안 몰랐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잘할게. 앞으로는 잘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할 리 없잖아요. 어떻게 잘하실 건데요? 우리 어머니 재활병원에 모시자. 내 말대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지. 갑자기 왜요? 어제는 돈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생각해보니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전문적인 치료가 중요하지. 비용은요? 형님들이랑 나눠서 내기로 했어. 3명이서 부담하면 할만하잖아. 아, 그래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구나. 형님들이랑 이야기하고 나니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저는요? 뭐, 제가 회사 그만두고 간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요? 아, 그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 일도 중요하지. 내일도 중요하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 친정어머니는요? 장모님, 네. 제 어머니요. 투석 모시고 다니는 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건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해요? 병원 모실 때 내가 차라도 태워다 줄게. 그리고 주말에는 내가 모시고 갈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혼하죠. 뭐? 이혼해요. 이미 마음 정했어요. 아니, 왜?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앞으로 잘할게. 당신이 변한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랑 이야기하고 나니까 혼자 감당 못하겠다는 걸 깨달은 거죠. 만약 형님들이 비용 부담 안 한다고 했으면 여전히 저한테 간병하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야. 진심으로 반성했어. 25년 동안 제 친정 한 번 안 오신 분이 갑자기 병원 모시러 가겠다고요? 25년 동안 집안일 손 하나 안 까딱하신 분이 갑자기 도와주시겠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잘할게. 기회는 25년 동안 매일 있었어요. 당신이 안 잡은 거예요. 여보, 이제 끝이에요. 변호사 상담도 예약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화를 냈어요. 너 진짜? 너 이러면 안 돼. 이혼하면 넌 어떻게 살려고? 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25년간 맞벌이 했고 제 명의 재산도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25년 살다가 이혼했다고? 그건 당신 걱정이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너 정말 날 사랑한 적 없었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했을까요? 처음에는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5년 동안 그 사랑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제 친정을 무시하고, 제가 번 돈을 무시하고, 제 일을 무시하면서 그 사랑은 어느새 원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정말 끝인 거야? 네. 끝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친정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께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딸아, 괜찮겠니?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홀가분해요. 내가 미안하구나. 엄마가 왜 미안해요?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엄마, 그게 아니에요.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이 문제예요. 25년 동안 저를, 우리 친정을 무시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도 딸아, 이혼하면 세상이 너를 손가락질할 텐데. 엄마, 저 이제 52살이에요. 남들 눈치 보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던 중 남편에게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할게. 뭔데요? 우리 6개월만 유예 기간을 가지자. 그동안 내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안 돼요. 이미 결심했어요. 제발 6개월만. 만약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때 이혼하자. 재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저는 고민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6개월 정도는 기회를 줘야 하나?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뭔데? 6개월 동안 당신이 제 친정 어머니를 모시세요. 뭐? 제가 시어머니 간병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당신도 장모님을 돌보세요. 그건 일주일에 3번 투석 병원 모시고 집안일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세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재활병원에 계시니까 당신이 매일 병원 가서 간병하세요. 매일? 네. 매일이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들도 당연히 해야죠. 그건 내가 회사를 저도 회사 다녔어요. 그런데 저보고 회사 그만두라고 하셨잖아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6개월 동안 당신이 제가 해야 한 일을 직접 해보세요. 그럼 6개월 뒤에 다시 이야기하죠.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그렇게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남편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친정어머니 투석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시어머니 병원에도 매일 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여보, 너무 힘들어. 회사 일도 밀리고. 제가 3년간 그렇게 했어요. 당신은 겨우 일주일 하고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건 미안해. 2주가 지나자 남편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병원 모시고 회사 갔다가 퇴근 후에는 시어머니 병원 가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이제 알았어요? 응, 정말 미안해. 3주가 지나자 남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못하겠어. 정말 너무 힘들어.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응, 내가 정말 잘못했어. 4주가 지나자 남편이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반성했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해요? 나 정말 못하겠어. 내가 3년간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저는 3년간 했어요. 당신은 한 달도 못 버티시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어요. 그래,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왜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몰랐을까요? 왜 제가 직접 겪어야만 알 수 있었을까요? 5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해냈어요. 6개월 동안 친정어머니 투석 병원 모시고 시어머니 병원 간병하면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와서 도와주고 친정어머니께 안부 전화도 스스로 드리고 제 친정 명절에도 먼저 가자고 하더라고요. 6개월이 되는 날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6개월 됐어. 나 이제 알 것 같아. 부부가 뭔지. 부부는 한쪽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눠지는 거더라. 그렇죠. 25년간 나는 너한테만 짐을 지었어. 미안해. 앞으로는 정말 함께 할게. 내 친정도, 우리 집안일도 모든 걸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지 말자. 제발.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6개월간 변한 모습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이혼을 피하기 위한 연기일까요? 하지만 남편의 눈을 보니 진심이 보였습니다. 6개월간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변했더라고요. 알았어요. 정말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앞으로 친정과 시댁 똑같이 대해주세요. 명절도 돌아가면서 가고 부모님 병원도 함께 모시고 당연하지. 약속할게. 그리고 집안일도 절반씩 나눠서 해요.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함께 할게. 마지막으로
다시는 제 일을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번 돈도 제 직장도 모두 소중한 거예요. 알아.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 남편은 정말 달라졌어요. 매주 수요일은 함께 친정어머니 투석 병원에 가고 주말에는 시어머니 병원에 함께 갑니다. 시어머니는 재활병원에서 회복하셔서 이제는 보행기로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사과하신 거예요. 며느리야,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구나.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앞으로는 내 친정도 내 친정처럼 생각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고마운 건 나지.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시어머니도 변하셨습니다. 아마 아들이 6개월간 간병하는 걸 보시면서 뭔가 깨달으신 것 같아요. 며느리에게만 짐을 지우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지금 저는 52살입니다. 2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도 함께 돌보면서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부부는 한쪽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 존중하고 함께 짐을 나눠질 때 진짜 행복해진다는 걸. 만약 제가 그때 참고만 살았다면 지금도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겠죠.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당신 엄마 모시는 건 당신 일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지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며느리라서, 아내라서, 딸이라서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부부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한쪽만 걷고 한쪽은 태워주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부니까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떠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52살이든 62살이든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변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